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자, 한 권으로 읽는 비즈니스 명저 100. 자, 우리 직장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100권을 하나씩 지금 리뷰해보고 있습니다. 야, 100권이 참 많고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바로 34번째 책,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긱경제, 긱이코노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긱경제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긱경제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것인지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은 있지만 직장이 없는 시대. 자, 경제적 자유인가 아니면 불안한 미래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직장보다는 직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직장인들이라면 어느 나이가 차면은 그 직장에서 물러나는 혹은 밀려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라면은 훨씬 더 내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긱 이코노미, 긱경제. 긱경제란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하는 대신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공급받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시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긱경제가 모두에게 한정받는 것일까? 그리고 프리랜서라면은 모두 다 이 긱경제를 옹호하고 좋아하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자, 긱경제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버입니다. 우버. 자, 우버의 기사들은 우버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죠.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타다 같은 것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 온라인 쇼핑몰들, 일단 쿠팡 같은 큰 회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쿠팡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서 배달을 책임지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알고 보면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택배 배송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우버 기사들은 독립계약자들이지 정식 직원이 아니다. 자, 이분들은 하루 종일 우버 앱을 켜놓고 손님들이 콜을 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버는 기존에 있던 이런 콜하고 달려가는 이런 시스템을 앱이라는 걸 통해서 모바일로 핸드폰 안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이제 설계를 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긱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노동시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독립계약자들은 우리 주변에 많다. 그렇죠? 꼭 이런 차를 운전해주는 분들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미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세라 캐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노동자 중 풀타임이 아닌 경우가 40%에 달한다는 추정치도 있다. 그래서 우버는 어떻게 보면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것들을 이 스마트폰 시대에 제대로 접목했던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경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공유경제. 그러니까 유휴된 개인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 현재 쓰지 않고 있는 자동차들을 현실 경제 속으로 들여보내서 사용하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또 공유 경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버는 실은 공유 경제도 있고 긱 경제도 있고 꽤 많은 새로운 경제 현상들을
담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화제가 되었다고 해야 되겠죠. 자, 누군가에게는 긱경제가 분명 기회다. 특히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자, 우리 긱경제 이코노미를 생각했을 때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휴양지에서 코딩을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직장 없이 직업만 가지고서 충분히 멋진 생활을 어떻게 보면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어떤 이런 뭐 휴양지에서 코딩을 하는 그런 개발자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긱경제 안에는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긱경제 노동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직장이 주는, 어떤 기업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 등 같은 것들을 사실은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휴양지에서 코딩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직장에 얽매여서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 가면서 뭐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겠죠. 뭐 물론 100%다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 반대에 있는 또 다른 프리랜서들은 실은 고정된 직장을 가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독립계약자들은 기름값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손해 지는 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시급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쉰다라는 게 어쩌면 사치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뭐 우리 배달 노동자를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빨리 콜을 잡아서 빨리 배달하고 또 다른 콜을 잡고 하는 어쩌면 이 무한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기업이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하게 되면은 실은 복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지만 또 기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결국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긱경제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서 이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은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긱경제가 약속하는 자유와 유연성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이득이 아니다.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고 법적 규제를 피하는 장치로서 기업들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쓰면서 이 긱경제에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사실은 어쩌면은 기업의 그런 시스템, 기업이 만든 이런 긱경제라는 시스템 안에 속해서 끊임없이 생존하는 그런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기업은 자기 비용을 낮추고 책임질 부분들을 줄여 나가면서 일종의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이익만 계속해서 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꽤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카카오에 대한 여러 뭐 단체나 정부 기관에서의 어떤 규제도 사실 이런 맥락 속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얘기하죠. 희소성이 큰 기술 보유자들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보호막도 없이 무한 경쟁에 던져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긱경제는 자유가 아니라 결핍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단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경쟁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 IT 기술이 이제 글로벌하게 어디든 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또한 더 큰 무한 경쟁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일거리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도 이제 다반사가 됐다는 거죠. 결국 킥경제를 창출한 기업가들이 말하던 자유와 유연성은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말장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자유와 유연성보다는 안정과 꾸준한 수입을 더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킥경제의 어떤 문제점들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킥경제가 계속해서 이 플랫폼 중심의 시대에서 점점 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이 없는 기술의 발달로 해서 직업을 잃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기존에 탄탄한 중상층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사회구조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이 없는 킥경제의 시대는 과연 우리의 미래일까? 저자는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킥경제도 이제는 한물간 모델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플랫폼 경제 시대에 기업과 노동자의 어떤 존재,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자는 이런 얘기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네요. 킥경제의 문제점이 분명하지만 킥경제는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 다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들이 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진보나 혁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킥경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발전된 시스템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제목이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자, 직장이 없는 시대, 무서운 얘기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말하고도 있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 위치를 잡아가야 될지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4번째 비즈니스 명저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